부인, 칠거지약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겠지? 예, 서방님. 누구보다 잘 알지요. 그러니 오늘부터 그 7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드리겠습니다. 남편을 내쫓은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내를 내치라고 만들어진 바로 그 법으로 말이지요. 온 고을이 손가락질하던 만석군. 김진사가 어느 날 제 발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생 여자는 사내 말이나 잘 들으면 그뿐이라 떠벌리던 그 양반이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걸까요? 그 7달 동안 그 집안에서는 참으로 우스우면서도 서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중엽 전라도 너른들을 낀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양반이 살았습니다. 이름이 만석이라 사람들은 그를 두고 이름값 한다 했지요. 복간이 5이요 부리는 종이 20이 넘는 정말로 만석군 소리를 듣는 부자였으니까요. 고을원님도 이 대갑을 지날 땐 가마속에서 헛기침을 한 번 고쳐 했다는 말이 돌 정도였습니다. 이 김진사라는 사람이 돈은 많아도 인심은 박하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종이 밥 한 술 더 떴다고 종아리를 치고 소작이니 가을거지 한 뙤빵만 덜 바쳐도 그의 겨우내 논을 떼어버리는 사람이었지요. 게다가 색을 밝히기로도 둘째가라면 서러운 양반이라 여자란 꽃이라 곁에 많을수록 보기 좋은 법이라는 것이 그 입버릇이었습니다. 그런 김진사에게도 아내가 있었습니다. 성은 이씨요. 이 고을로 시집 온 지 15해가 된 안방마님이었지요. 본디 글 있는 선비 집안의 딸이라 옛글을 줄줄 외고 세매도 밝았습니다. 빼어난 미인은 아니었으나 무엇이든 한번 보면 좀처럼 흘려 넘기지 않는 깊고 맑은 눈을 지닌 사람이었지요. 시집 올 적 친정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더랍니다. 분하거든 울지 말고 샘을 하거라.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나 샘은 사람을 바꾼단다. 이씨 부인은 그 한마디를 가슴 깊이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런 아내를 조금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아내가 그를 안다는 것을 못마땅해 했지요. 여편네가 그른 알아 무엇하누. 밥이나 제때 짓고 사내 말에 토 달지 않으면 그뿐인 것을. 이씨 부인이 무슨 말이라도 보태려 하면 김진사는 손을 휘휘 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이씨 부인은 15년을 입을 닫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박정해도 그저 묵묵히 살림을 건사했지요. 더구나 그 15년이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혀를 끌끌 찼습니다. 씨를 못 받는 밭이 무슨 소용이람. 이씨 부인은 그 말에도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봄날 김진사가 장에 다녀오더니 웬 젊은 계집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19이나 되었을까. 분냄새가 풀풀 나는 어여쁜 처자였지요. 이름은 춘화라 했습니다. 오늘부터 이 아이가 우리 집 사람이 될 것이니 다들 그리 알아라. 안방마님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첩을 들이자 종들은 서로 눈치만 살폈지요. 이씨 부인은 그 광경을 대청마루에서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다만 속으로 조용히 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들어옴으로써 이 집에 무엇이 달라질지,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를요. 춘화는 들어온 첫날부터 안방마님을 모실 생각이 도통 없어 보였습니다. 김진사가 춘화에게 폭 빠져 안채에는 발길도 들이지 않으니 좋은 비단이며 놀이개는 죄다 춘화의 방으로 들어갔고 급기야 안방마님의 곡간 열쇠마저 슬그머니 춘화에게 넘어갔지요. 안 사람이 몸이 약하니 살림은 젊은 사람이 맡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 말에 이씨 부인은 처음으로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하루는 이씨 부인이 마당을 지나는데 춘화가 일부러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지요. 마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 슬슬 뒷방으로 물러나 쉬셔야지요. 안방이 너무 적적하시겠어요. 곁에 있던 종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걸음을 멈추고 춘하를 돌아보더니 빙그레 웃었지요. 그래, 내 말이 옳다. 적적하던 차에 마침 잘 되었구나. 화를 낼 줄 알았던 마님이 웃으니 춘하는 어쩐지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안방에 홀로 앉아 등잔 심지를 돋우고 친정에서 가져온 손때 묻은 예법책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부인의 손가락이 어느 한 대목에서 천천히 멎었지요. 거기엔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죄목, 사람들이 칠거지약이라 부르는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부모를 잘 모시지 못함, 자식이 없음, 행실이 음란함, 시샘이 심함, 몹쓸 병이 있음, 말이 많음, 도둑질을 함. 사내들이 아내를 내치고 싶을 때 꺼내 드는 바로 그 7가지였지요. 이씨 부인은 그것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 입가에 알듯 말 듯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가 귓전에 되살아났지요. 분하거든 울지 말고 샘을 하거라. 이 법은 본디 사내가 아내를 내치하고 만든 것이렸다. 부인이 혼잣말을 흘렸습니다. 한데 가만 보니 이 7가지를 거꾸로 쓰면 아내가 사내를 내칠 수도 있겠구나. 등잔불이 부인의 눈 속에서 조용히 일렁였지요. 서방님께서 그토록 이 7가지를 좋아하시니 내 기꺼이 하나하나 지켜드려야지. 아주 정성껏 빠짐없이 말이야. 부인은 종이 위에 7가지 죄목을 또박또박 옮겨 적고 그 옆에 각각 무엇을 어찌할지를 가만히 셈에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안방의 등불은 꽤나 늦도록 꺼지지 않았지요. 종들은 그저 마님이 잠을 설치시나 보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한 사내의 운명을 뒤집을 셈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그때는 김진사도 춘하도 그 누구도 알지 못했지요. 이튿날 아침 이씨 부인은 여느 때보다 일찍 일어나 정갈하게 매무새를 다듬고 사뭇 다소곳한 얼굴로 부엌에 나섰습니다. 종들이 보기에도 마님의 낯빛이 어제와 달랐지요. 마치 올해 별러 온 일을 마침내 시작하는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부터 만석군 김진사의 집에서는 그 7가지 죄목을 안방마님이 너무도 충실히 지키는 참으로 기이하고도 우스운 일이 하나씩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아침 김진사가 사랑채에서 큰 기침을 하며 외쳤습니다. 밥 드려라. 본디 이 한마디면 부엌에서 종이 한다름에 상을 받쳐 들고 뛰어나오던 집이었지요. 한데 그날은 어찌 된 일인지 한참을 기다려도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김진사가 2번 더 헛기침을 하고서야 안방마님이 손수상을 받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어찌나 천천히 걸어오는지 마당을 가로지르는 데만 좋기 차 한 잔 식을 시간이 걸렸지요. 발끝을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살얼음판을 디디듯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부인. 왜 이리 굼뜨시오? 김진사가 못마땅하게 묻자 이씨 부인은 상을 가만히 내려놓고 2 손을 모았습니다. 서방님, 제가 그간 너무 경솔하였습니다. 여자가 사내 말에 함부로 빨리 움직이는 것은 가벼운 처신이라 들었습니다. 하여 이제부터는 매사를 신중히 하고자 합니다. 서방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또 새긴 뒤에 따르려는 것이지요. 부인의 목소리는 더없이 공손했습니다. 김진사는 무어라 나무라려다 도리어 입을 다물었지요. 아내가 너무 공손하니 화를 낼 구실이 없었던 겁니다. 그날 점심상은 2시경이 지나서야 나왔습니다. 국은 다 식었고 밥은 차게 굳어 있었지요. 김진사가 버럭성을 내자 이씨 부인이 다시 2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서방님께서 천천히 하라 하실 줄 알고 정성껏 천천히 하였습니다. 혹 더 천천히 하올까요? 김진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밥을 시켜 오라더냐? 아. 부인이 짐짓 놀란 얼굴을 했지요. 그러고 보니 제가 또 경솔하였습니다. 서방님 뜻을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고 제 생각대로 움직였으니 이 어찌 칠거지하게 첫째 가는 죄가 아니겠습니까? 사내 말을 거스르는 것 말입니다. 김진사의 숟가락이 허공에서 우뚝 멎었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말이 안 사람 입에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까닭이지요. 부인, 그건 또 무슨 소리요? 서방님께서 평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자는 사내 말을 잘 따라야 한다고요. 제가 그 가르침을 이제야 뼈에 새기고 있는 중입니다. 이 씨 부인은 그날 이후 무엇이든 남편이 시키는 그대로만 했습니다. 토씨 하나 더하지 않고 토씨 하나 빼지도 않고요. 물 떠오너라 하면 물만 떠왔고 잔을 함께 가져오라는 말이 없으면 잔은 한사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가 잔은 어쨌느냐 물으면 부인은 또 공손히 답했지요. 잔을 가져오란 분부는 없으셨기에 분부대로만 하였습니다. 비를 가져오너라 하면 비만 들고 왔고 마당을 쓸어라 해야 비로소 마당을 쓸었습니다. 한 번은 김진사가 장작촉 패 두라 일러라 했는데 부인은 종에게 이르지 않고 그 말을 고지곳대로 김진사 앞에서 되뇌기만 했지요. 장작 좀 패 두라 이르라 하셨으니 이르겠습니다. 하고는 또 한참을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그래서 일었느냐 물으니 부인이 답했습니다. 이르겠다 하였지 지금 이르라 하진 않으셨기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그만 말문이 막혀 애꿎은 곰방대만 탁탁 두드렸지요. 무어라 나무라자니 아내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었으니까요. 사흘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 이 씨 부인의 그 신중한 순종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집 안의 모든 일이 절반의 절반으로 느려졌지요. 밥때는 늦어지고 살림은 더디 돌아가고 무엇 하나 제때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정작 부인은 늘 공손하고 다소곳하니 누구도 대놓고 탓할 수가 없었지요. 보다 못한 김진사가 하루는 부인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부인, 내 솔직히 한마디 하겠소. 요 며칠 집안 꼴이 영말이 아니오. 그러자 이 씨 부인이 고개를 들고 더없이 맑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서방님, 그것은 제 탓이 아니라 어쩌면 서방님 분부가 너무 적은 탓이 아닐는지요. 분부가 적다니 그게 무슨 말이오. 여자는 사내 말을 따라야 한다 하셨으니 저는 분부가 있어야 움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 서방님께선 통 안채에 드시지 않으니 제게 분부하실 일도 없으셨지요. 분부가 없으니 저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요. 김진사의 얼굴이 슬그머니 붉어졌습니다. 안채의 발기를 끄는 것은 다름 아닌 자신이었으니까요. 김진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안채를 기웃거렸습니다. 무어라 한 소리 하려던 참이었지요. 한데 마침 춘화의 방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의 발기를 도로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이 씨 부인이 안방 문틈으로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지요. 부인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첫째 죄목은 이만하면 충분했으니까요. 이튿날 이 씨 부인은 두 번째 셈으로 넘어갔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는 죄였지요. 본디 이 죄목이야말로 김진사가 첩춘화를 들이며 내세운 가장 큰 명분이었습니다. 씨를 못 받는 밭이라던 시어머니의 모진 말이기도 했고요. 그날 저녁 김진사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안방에 들었습니다. 이 씨 부인이 정색을 하고 두 손을 모으는 것이었지요. 서방님, 기니 아를 말씀이 있습니다. 김진사가 의아한 얼굴로 부인을 보았습니다. 서방님께서 춘화를 들이신 것은 대를 이을 아들을 보기 위함이라 하셨지요. 참으로 지당한 처사이십니다. 저는 15년이 되도록 자식 하나 두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내의 두 번째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없는 것 말입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옳거니 했습니다. 아내가 제 입으로 죄를 인정하니 일이 한결 수월해지겠다 싶었던 거지요. 허허, 부인이 그리 깨우쳤다니 다행이요. 부인의 다음 말이 그 웃음을 단번에 거두어 갔습니다. 하여 저는 이 죄를 씻고자 합니다. 아들을 보는 일은 이제 춘화에게 온전히 맡기고 저는 안방에서 물러나 정갈이 지내려 하옵니다. 서방님과의 잠자리도 오늘부로 삼가겠습니다. 씨 못 받는 밭에 서방님 정기를 헛되이 쓰시게 할 수야 없지요. 무어라.
김진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첩을 들였으되 본처를 아주 멀리할 생각까지는 없었던 까닭이지요. 색을 밝히는 그로서는 안방마님이 제 발로 잠자리를 끊겠다니 영 마뜩잖았던 겁니다. 아니, 부인. 그렇다고 아주. 서방님. 이씨 부인이 부드럽게 그러나 또렷이 말을 끊었습니다. 춘화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가 이 집의 대를 이을 것입니다. 제가 곁에서 얼쩡거리면 사람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늙은 본처가 젊은 첩을 시샘한다. 그것이야말로 아내의 또 다른 죄, 시샘이 심한 죄가 아니겠는지요. 김진사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혔습니다. 첫째 죄도 둘째 죄도 시샘하는 죄까지도 아내가 너무도 모범적으로 피하고 있었던 까닭이지요. 시키는 대로 따르고 자식 잃은 첩에게 양보하고 시샘조차 하지 않으니 도무지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김진사는 그제야 어렴풋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분명 아내는 죄를 피하고 있는데 어쩐 일인지 그 결과가 죄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순종하니 집안이 더뎌지고 자식 일을 양보하니 안방이 비고 시샘을 안 하니 도리어 첩에게서 멀어질 명분이 사라졌지요. 부인. 김진사가 곰방대를 내려놓고 처음으로 아내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15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어쩐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지요. 그 맑은 눈 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씨 부인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잔잔히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두 손을 모으며 더없이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지요. 그러니 서방님, 부디 춘화를 어여삐 여기시고 어서 대를 이으시옵소서. 저는 그저 아내의 도리를 한 가지도 어기지 않으려 애쓸 따름입니다. 김진사는 무어라 답을 못하고 그저 헛기침만 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안방을 나서며 까닭 모를 찜찜함에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지요. 등잔불 아래 다소곳이 앉은 아내의 그림자가 어쩐지 제 손바닥을 벗어난 무언가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가 떠난 안방에서 이씨 부인은 다시 그 예법책을 펼쳤습니다. 7가지 죄목 가운데 둘에 가만히 동그라미를 쳤지요. 사내 말을 거스르는 죄와 자식이 없는 죄, 그리고 시샘하는 죄의 길목까지 3가지를 한꺼번에 막아둔 셈이었습니다. 부인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요. 이제 넷이 남았구나. 부인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도둑질과 몹쓸병, 말 많음과 행실이 음란한 죄. 남은 4가지를 부인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보았지요. 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허투루 쓸 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만석군 김진사의 곳간에서 은이 한 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무슨 셈으로 그리하는지 김진사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요. 이씨 부인에겐 친정의 가난한 일가부치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이 유독 모질어 그 식솔들이 끼니를 거른다는 소식이 진작부터 부인의 귀에 들어와 있었지요. 부인은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곳간의 그득한 곡식과 은부치를 떠올렸습니다. 본디 그 곳간 열쇠는 안방마님이 쥐고 있었으나 김진사가 며칠 전 슬그머니 춘화에게 넘겨버린 터였습니다. 이씨 부인은 열쇠를 순순히 내주었지요. 다만 내주기 전에 곳간 안에 은이 몇 냥이고 곡식이 몇 섬인지를 머릿속에 차곡차곡 세어두었습니다. 늘 그렇듯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셌던 거지요. 그날 밤 부인은 춘화가 잠든 틈을 타 곳간 열쇠를 잠시 빌렸습니다. 그러고는 10냥을 가만히 덜어내 믿을 만한 종을 시켜 친정 식솔들에게 보냈지요. 굵는 입에 곡식이 들어가게요. 그러고는 그 흔적을 일부러 어설프게 남겨두었습니다. 발 빠른 사람이라면 금세 알아챌 만큼요. 이튿날 아침 새 곡간지기가 된 춘화가 장부를 펼쳐보고는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어머, 은이 10냥이나 비잖아. 춘화는 그 길로 사랑채로 쪼르르 달려갔지요. 서방님,
곳간에서 은이 없어졌어요. 도둑이 들었나 봐요. 김 진사가 펄쩍 뛰며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종들을 죄불러 모아놓고 호통을 쳤지요. 이놈들, 누가 손을 댔느냐? 바른 대로 고하지 못할까? 종들은 영문도 모르고 벌벌 떨었습니다. 매타작이 시작될 참이었지요. 바로 그때 이씨 부인이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종들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더없이 담담하게 말했지요. 서방님, 종들을 나무라지 마십시오. 그 은은 제가 가져갔습니다.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인이 김 진사의 눈이 사발만해졌습니다. 친정 식솔들이 굶는다 하여 열냥을 보냈습니다. 서방님께 미리 여쭙지 못하고 곳간에서 덜었으니 이는 산의 허락 없이 살림에 손댄 도둑질이 아니겠습니까? 하여 이렇게 자복하옵니다. 부인은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김 진사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둑을 잡으려고 천둥같이 호통을 쳤는데 그 도둑이 다름 아닌 제 안사람이라니요. 게다가 훔친 돈을 흥청망청 쓴 것도 아니고 굶는 처가 식구들 먹이는 데 썼다니 대놓고 화를 내자니 영 모양이 빠지는 노릇이었습니다. 아니, 부인. 그게 어디 도둑질이요. 그냥 말없이 좀 쓴 거지. 김 진사가 어물어물 둘러대자 이씨 부인이 정색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서방님. 산의 허락 없이 곳간을 덜어 쓴 것은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서방님께서 평소 그러셨지요. 여편네가 곳간에 손대면 그게 도둑년이지 무엇이냐고요. 그러니 마땅히 저를 내치셔야 하옵니다. 김 진사는 제 옛말이 제 뒤통수를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춘화가 옳다구나 하고 끼어들었지요. 맞아요, 서방님. 마님이 도둑질을 하셨으니 마땅히. 그러다 김 진사의 시퍼런 눈초리에 춘화는 입을 쏙 다물었습니다. 김 진사가 춘화를 향해 눈을 부라렸습니다. 본처가 굶는 친정을 먹였다는데 첩된 것이 옆에서 내치라 부추겨. 이 말이 밖으로 새나가면 사람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하겠느냐 마님이냐 너냐. 춘화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 깨닫고 슬그머니 고개를 떨고 왔지요. 김 진사는 그 도둑질을 흐지부지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처를 도둑으로 몰아내쫓았다는 소문이 퍼지면 가뜩이나 인신박하기로 소문난 그의 평판이 아주 땅바닥에 떨어질 판이었으니까요. 굶는 처가를 먹인 안사람을 죄로 다스렸다 하면 온 고을 인심이 등을 돌릴 게 뻔했습니다. 에잉, 그만들 흩어져라. 별일 아니다. 김 진사가 손사래를 치며 종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고는 곰방대를 빼어 물고 사랑채로 들어가며 영 개운치 않은 얼굴로 중얼거렸지요. 거참, 도둑을 잡았는데 어째 내가 진 기분이람. 바로 그것이 이씨 부인이 노린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안방으로 든 김 진사를 향해 다시 두 손을 모았습니다. 서방님 송구하오나 한 가지 더 아를 일이 있습니다. 김 진사는 또 무슨 말이 나오려나 싶어 저도 모르게 등을 고추세웠지요. 요 며칠 아내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영 마음이 편치 않았던 까닭입니다. 제 몸이 요즘 영 성치 않습니다. 밤마다 기침이 멎질 않고 얼굴엔 자꾸 버짐이 피어오릅니다. 그러고 보니 부인의 얼굴 한 구석이 정말로 거칠게 일어 있었지요. 실은 부인이 메밀가루를 곱게 개어 발라둔 것이었으나 김 진사가 그 속을 알 리 없었습니다. 부인이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며 마른 기침을 콜록콜록 내뱉었습니다. 아무래도 몹쓸 병이 든 듯합니다. 병든 아내를 곁에 두면 서방님 옥체에 해가 미칠지도 모르니 이 또한 아내를 내칠 만한 까닭이 아니겠는지요. 그러고는 일부러 김 진사 쪽으로 한 번 더 콜록 기침을 했지요. 김 진사가 기겁을 하며 두어 걸음 물러섰습니다. 색은 밝혀도 병이라면 질색팔색을 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어허, 그 가까이 오지 마시오. 옮으면 어쩌려고. 서방님 그러니 저를 어서 내치셔야 하옵니다. 콜록.
부인이 다시 기침을 하자 김 진사는 소매자락으로 코를 틀어막고 방구석으로 바짝 붙었지요. 여기서 일이 묘하게 꼬였습니다. 겁을 집어먹은 김 진사가 이튿날 부랴부랴 의원을 불러들인 겁니다. 병든 본처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혹시 제게 올물병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발 뻗고 잘 수 있었던 거지요. 이 씨 부인으로서는 의원에게 꾀병이 들통날 판이었습니다. 부인은 이미 그 수까지 내다보고 있었지요. 불려온 의원은 다름 아닌 부인의 친정 쪽으로 먼 친척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인이 친정 식솔에게 은을 보낼 때 함께 사람을 넣어 살그머니 언지를 두었던 거지요. 의원은 부인의 맥을 짚는 척하더니 짐짓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거 큰일이 올시다. 어떻소? 옳는 병이요. 김 진사가 멀찍이서 목을 빼고 물었지요. 옮고 안 옮고가 문제가 아니올시다. 이 병은 마음이 편치 못하면 도지고 마음이 편하면 씻은 듯 난 듯 아주 묘한 병이지요. 부인께서 근심이 깊으신 모양인데 대체 무슨 근심이 그리 크신지요? 의원의 그 한마디에 김 진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인의 근심이 무엇인지는 굳이 묻지 않아도 뻔했으니까요. 첩을 들이고 안채의 발기를 끄는 게 다름 아닌 자기였으니 말입니다. 마당에서 이 말을 엿듣던 춘하의 얼굴이 슬그머니 일그러졌지요. 의원이 약방문을 적어주고 돌아간 뒤 김 진사는 사랑채 홀로 앉아 곰방대만 뻑뻑 빨았습니다. 아내의 병이 제 탓이라는 말이 자꾸만 귓전에 맴돌았던 거지요. 근심이라. 내가 무얼 그리 잘못했다고. 그러면서도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영캥기는 것이 곰방대 맛이 통 나질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 진사가 슬그머니 안채를 기웃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병문 아닌 척, 약은 잘 드는지 보러 온 척하면서요. 정작 춘화의 방에는 발길이 뜸해졌지요. 색을 밝히던 양반이 어느새 병든 본처 안부를 더 챙기고 있었으니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묘한 노릇이었습니다. 춘화는 이 꼴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제 딴엔 안방마님을 밀어내려 첩으로 들어왔는데 어쩐 일인지 들어올수록 김 진사가 안방마님 쪽으로 기우는 것이었지요. 춘화의 머릿속에서 셈이 영 맞질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춘화는 제 딴엔 묘수랍시고 한 가지 꾀를 냈습니다. 안방마님이 사실은 꾀병을 부리는 거라고 김 진사에게 일러 바치기로 한 거지요. 서방님, 제가 보니 마님은 멀쩡하세요. 다 꾀병이라고요. 이 한마디가 도리어 춘화 제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줄은 춘화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김 진사가 미간을 찌푸리며 춘화를 보았지요. 내가 그걸 어찌 아느냐. 의원도 큰 병이라 했거늘. 그건 제가 그냥 보니까. 춘화가 말끝을 흐리자 김 진사의 눈초리가 점점 가늘어졌습니다. 너는 마님이 알아누우신 게 그리 못마땅하더냐. 본처가 병들었으면 첩이 정성껏 보살펴야 할 것을 도리어 꾀병이라 헐뜯어. 춘화는 그제야 제가 무슨 말을 뱉었는지 깨닫고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안방마님을 깎아내리려다 도리어 제가 표독스러운 첩이라는 인상만 김 진사에게 콱 심어준 꼴이었으니까요. 들어올 때마다 한 걸음씩 밀려나는 것은 안방마님이 아니라 춘화 제 쪽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안방에 홀로 앉아 사위어가는 등잔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예법책을 굳이 펼쳐볼 것도 없었지요. 어느 죄목을 어찌 풀어왔는지가 7줄 그대로 부인의 머릿속에 또렷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사내 말 거스르는 죄, 자식 없는 죄, 시세 많은 죄, 도둑질하는 죄, 그리고 몹쓸 병이 있는 죄까지. 5을 하나하나 속으로 헤아린 부인은 아직 손대지 않은 둘을 마음속에 가만히 떠올렸습니다. 말이 많은 죄, 그리고 행실이 음란한 죄. 이제 둘이 남았구나. 부인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가운데 마지막 하나야말로 가장 위험하고도 가장 결정적인 한 수였지요.
잘못 두면 제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야말로 외나무 다리 위의 셈이었습니다. 부인은 등잔불을 가만히 바라보며 깊은 숨을 한 번 내쉬었지요. 그 마지막 셈을 두기 전에 부인에겐 먼저 풀어야 할 6번째 죄목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말이 많은 죄였지요. 그리고 이 씨 부인이 이 죄목을 어떻게 비틀었는가 하면 말이 많아 쫓겨난다는 그 죄목을 아예 입을 꾹 다무는 것으로 받아쳤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 씨 부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가 물어도 그저 고개만 까딱, 종들이 여쭈어도 손짓으로만 답할 뿐이었지요. 입을 봉한 듯 꾹 다물고 그저 잔잔히 미소만 지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이 만석군 김 진사의 집을 또 한 번 발칵 뒤집어 놓게 됩니다. 이 씨 부인이 입을 닫은 첫날, 김 진사는 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본디 말수가 적은 아내였으니 그저 병이 들어 기력이 없나 보다 했지요. 그 침묵이 하루를 넘기고 이틀을 넘기자 집 안공기가 어딘가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은 정말로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김 진사가 밥상머리에서 무슨 말을 건네도 그저 잔잔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고 종들이 살림을 여쭈어도 손짓으로만 이리저리 일러주었지요.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습니다. 화가 난 것도 토라진 것도 아닌 그저 말을 거두어들인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사흘째 되던 날, 김 진사가 마침내 답답함을 못 이기고 물었습니다. 부인, 어디 그리 편치 않으시오? 어찌 통말이 없으시오? 그러자 이 씨 부인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지요. 서방님께서 늘 그러셨지요. 여편네가 말이 많으면 집안이 시끄럽고 말 많은 아내는 내처 마땅하다고요. 하여 저는 이제 말을 줄이려 합니다. 말이 많아 쫓겨나는 죄를 짓느니 차라리 입을 다무는 편이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다시 입을 봉했습니다. 김 진사는 또 한 번 제 옛말에 발이 걸렸습니다. 분명 말 많은 아내를 나무란 것은 자기였는데 막상 아내가 입을 다무니 그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사람이란 게 참 묘해서 막상 곁에서 아무 말도 들리지 않으니 집 안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더 곤란한 것은 살림이 그 침묵 속에서 슬슬 어긋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디 안방마님이 종들에게 말로 조곤조곤 일러주던 일들이 손짓 몇 번으로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던 거지요. 장 담그는 일도 손님 치를 채비도 어물전에 무얼 드리라는 분부도 죄다 어긋나거나 빠뜨려졌습니다. 보다 못한 김 진사가 춘화에게 살림을 맡겨보았습니다. 어차피 곳간 열쇠도 쥐어주었겠다. 이참에 안살림까지 도맡게 하면 되겠다 싶었던 거지요. 한데 춘화는 곳간 셈은커녕 종들 이름조차 제대로 외우지 못하는 위인이었습니다. 곱게 자란 것도 아니요, 살림을 배운 것도 아니니 당연한 노릇이었지요. 춘화가 안살림을 쥐자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곳간에서 쌀이 새는지 많은지도 모르고 종들은 일을 미루고 끼니 때는 들쭉날쭉했지요. 손님이 와도 상차림이 영 볼품 없으니 김 진사의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김 진사는 안방마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소리 없이 해왔는지를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그러던 차에 고을에 큰 잔치가 하나 잡혔습니다. 김 진사가 평소 잘 보이고 싶어 하던 윗고을 어른이 댁에 들르기로 한 거지요. 김 진사는 잔뜩 신경을 곤두세우고 춘화에게 잔치 채비를 맡겼습니다. 한 춘화는 손님이 몇이고 상이 몇 개나 필요한지조차 셈하지 못해 그저 발만 동동 굴렀지요. 잔칫날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음식은 모자라고 술상은 뒤죽박죽이고 윗고을 어른 앞에 내놓은 상에는 정작 변변한 안주 하나가 없었던 겁니다. 김 진사의 얼굴이 벌개졌다, 하얘졌다 했지요. 평생 인색하다 소리는 들어도 모양 빠진다는 소리는 안 듣던 양반이 그날 제대로 망신을 당할 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씨 부인이 조용히 부엌으로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손수 소매를 걷고 상을 다시 차리기 시작했지요. 있는 재료를 어림하고 모자란 것은 이웃에서 구워오게 손짓하고 종들을 눈짓으로 척척 부려 순식간에 번듯한 잔치상을 다시 세워냈습니다. 윗고을 어른은 뒤늦게 나온 상을 보고 흡족해하며 무릎을 쳤지요. 김진사. 대개 안주인 솜씨가 보통이 아니구먼. 이만한 상은 어디 가서도 받기 어렵네. 김진사는 그 칭찬에 겨우 체면을 차렸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부인이 손을 보태지 않았더라면 그날 자기는 영락없이 웃음거리가 될 뻔했으니까요. 손님이 돌아간 뒤 김진사는 부엌에서 묵묵히 그릇을 거두는 아내를 한참이나 바라보았습니다. 여전히 말은 한마디도 없었지만 그 손길 하나하나가 어찌나 야무지고 빈틈없는지요. 김진사는 그제야 이 집을 떠받쳐 온 것이 누구였는지를 똑똑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가 안방에 들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오늘 일은 내가 고맙게 여기오. 이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까딱일 뿐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그러니 이제 그만 말을 좀 하시구려. 집안이 적적해서 영 못 살겠소. 김진사의 목소리는 어느새 사정하는 기색마저 묻어났습니다. 이씨 부인은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비로소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께서 말 많은 아내를 그리 싫어하시기에 입을 다물었더니 이번엔 말을 하라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서방님께서 바라시는 아내는 말이 많은 아내입니까? 적은 아내입니까? 어느 쪽이 옳은 아내인지 저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김진사는 그 물음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말이 많으면 내치겠다 했다가 정작 말이 없으니 답답하다 하니 결국 제 입으로 한 말이 죄다 앞뒤가 맞지 않았던 거지요. 아내는 그저 남편이 늘어놓던 말들을 고지곳대로 따랐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건. 김진사가 어물거리자 이씨 부인이 잔잔히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 사람이 어찌 말이 많고 적음만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겠습니까? 해야 할 때 말하고 다물어야 할 때 다무는 것이 도리이지 무조건 입을 닫는 것이 어진 아내라면 그건 아내가 아니라 벙어리 인형이 아니겠는지요. 김진사는 그 말에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평생 여편네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떠벌려 왔는데 막상 그 틀을 고지곳대로 들이대고 보니 어느 것 하나 앞뒤가 맞는 게 없었던 거지요. 아내가 일부러 어긋나게 군 것도 아니요. 그저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지켰을 뿐인데 말입니다. 그날 이후 이씨 부인은 다시 말을 했습니다. 다만 김진사는 어쩐지 아내가 입을 열 때마다 저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지요. 전에는 흘려듣던 말이었는데 이제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무언가 깊은 셈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만 같았으니까요. 한편 춘화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잔칫날 망신을 산 것도 안살림을 떠맡았다. 우스운 꼴이 된 것도 죄다 자기였지요. 반면 안방마님은 손 하나 까딱 안 한 듯한데도 김진사의 마음은 자꾸만 그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춘화로서는 도무지 영문을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춘화는 마침내 이씨 부인이 그냥 호락호락 안방마님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셈이 이 집 안에서 돌아가고 있고 그 셈의 한복판에 안방마님이 앉아 있다는 것을요. 다만 그 셈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는 춘화도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이씨 부인은 한동안 손대지 않았던 예법책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엔 어느 죄목을 풀었는지 헤아리기 위함이 아니었지요. 6은 이미 지나갔고 책장을 넘기던 부인의 손길이 마지막 한 줄에서 우뚝 멎었습니다. 행실이 음란한 죄. 부인은 그 한 줄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6가지는 부인 스스로 죄를 자처하거나 비껴가는 것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하나만은 달랐지요. 행실이 음란한 죄란
남에게 보이는 죄였습니다. 잘못 두면 부인의 정절이 의심받고 그 화가 친정에까지 미칠 수 있는 그야말로 목숨을 건 한 수였지요. 부인은 등잔불 아래서 그 마지막 셈을 두고두고 가다듬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절을 더럽히지 않고도 김진사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할 수 있을지를요. 그 길은 외나무 다리처럼 좁고 위태로웠지만 부인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한 수만 남았구나. 부인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붓을 들어 종이 위에 사람 몇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지요. 친정 조카의 이름과 고을 사람 몇과 그리고 김진사 이름까지. 그 이름들이 어떻게 얽힐지는 사흘 뒤면 드러날 일이었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사위어갈 무렵 부인은 그 종이를 가슴에 품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 눈 속에는 두려움과 결심이 한데 뒤섞여 있었지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 수가 만석군 김진사의 집안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되리란 것을 그때는 부인 자신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일이 이쯤 되자 김진사의 집은 안팎으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첩을 들였으되 안살림은 엉망이 되었고 본처는 병이 들었다 하더니 어느새 다시 집안을 떠받치고 있었지요. 고을에는 어느새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김진사가 사람 잘못 들여 제 발등을 찍었다고요. 정작 김진사 자신도 요 몇 달 새 무언가 단단히 어긋났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분명 아내는 늘 공손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죄를 지으면 제 입으로 자복했지요. 그 끝마다 손해를 보는 것은 늘 자신이었습니다. 도무지 어디서부터 셈이 트어진 것인지 김진사는 알 수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씨 부인이 친정에 다녀오겠노라 청했습니다. 오래 알았으니 친정에서 며칠 몸을 추스르고 오겠다는 것이었지요. 김진사는 선선히 허락했습니다. 안방마님이 자리를 비우면 다시 춘하와 호젓이 지낼 수 있겠거니 내심 반가운 마음도 있었던 거지요. 이 며칠 사이에 이씨 부인은 친정에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바로 친정 조카뻘 되는 젊은 선비였지요. 글 공부를 하다 잠시 고모 댁에 머물러 가겠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일가부치 젊은이가 며칠 묵어가는 것이야 흔한 일이었으니 김진사도 별 의심 없이 사랑채 겹방을 내주었지요. 그 젊은 선비는 행실이 반듯하고 글이 깊어 김진사도 처음엔 제법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김진사의 눈에 묘한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지요. 안방마님이 그 조카와 자주 마주 앉아 글 이야기를 나누고 덜어는 늦은 밤까지 등불을 밝히고 마주 있는 것이었습니다. 본디 고모와 조카 사이라면 흉이 될 것이 없는 일이었지요. 이씨 부인은 일부러 그 모습을 김진사의 눈에 자꾸만 밟히게 했습니다. 김진사가 마당을 지날 때면 마침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게 하고 사랑채에서 안채가 건너다 보일 때면 마침 등불 아래에 두 그림자가 가까이 있게 했지요. 색을 밝히는 사람일수록 남의 색을 의심하는 법입니다. 김진사는 점점 속이 끓기 시작했지요. 제 아내가 외간 젊은 사내와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이 아닌가. 혹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요. 고모와 조카라는 사실은 까맣게 잊고 의심이 의심을 부풀렸습니다. 게다가 그 의심에 부채질을 한 것은 다름 아닌 춘화였습니다. 안방마님이 미운 춘화는 이때다 싶어 김진사의 귓가에 자꾸만 말을 흘렸지요. 서방님, 마님이 요즘 저 선비님하고 너무 가까우신 거 아니에요? 밤마다 등불 켜고 둘이 무슨 이야기를 그리 오래 하시는지. 안방마님을 음행으로 몰아 내쫓을 셈이었습니다. 음행으로 몰아 내쫓을 셈이었습니다. 한데 춘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씨 부인이 놓은 덫이었다는 것을요. 부인은 춘하가 그 미끼를 덥석 물 것을 진작에 셈에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 입으로 직접 의심을 키우면 도리어 어색하지만 춘하가 옆에서 부추겨주면 김진사의 의심이 한결 자연스럽게 무르익을 테니까요. 마침내 김진사의 의심은
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진사가 술을 거나하게 걸치고 집에 들어왔지요. 그날따라 안채 별당에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 아내와 그 젊은 선비의 그림자가 마주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눈에 시뻘건 불길이 일었지요. 이런 고얀, 김진사는 옆에 세워둔 칼을 덥석 집어들었습니다. 제 아내가 외간 사내와 한 방에 있다는 생각에 그만 이성을 잃은 거지요. 칼을 빼어든 채 김진사는 별당 문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 뒤를 춘화가 옳다구나 하고 따랐지요. 이제 안방마님이 음행으로 쫓겨날 일만 남았다 싶었던 겁니다. 김진사가 별당 문을 벌컥 열어 젖혔습니다. 그러고는 칼을 치켜든 채 소리쳤지요. 네 이놈, 감히 남의 안 사람과 한데 방 안의 광경을 본 김진사는 그대로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 앉아 있긴 했으나 그 사이에는 환히 등불이 밝혀져 있었고 펼쳐진 것은 다름 아닌 글책이었던 거지요. 게다가 그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이씨 부인의 친정 어른 두엇이 점잖게 앉아 차를 들고 있었고 또 한쪽에는 고을에서 덕막 높기로 소문난 노인 몇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모두가 환한 등불 아래 버젓이 둘러앉아 그를 논하고 있었던 겁니다. 김진사는 칼을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외간 사내와 단둘이 있는 줄 알았던 아내가 알고 보니 여러 어른들을 모셔놓고 조카의 글 공부를 봐주고 있었던 거지요. 그 자리에 칼을 빼어든 채 뛰어든 김진사의 꼴이라니 그야말로 망신도 그런 망신이 없었습니다. 이씨 부인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김진사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놀라움도 두려움도 없었지요. 그저 오래 별러 온 일을 마침내 마주한 사람의 서늘하리만치 차분한 얼굴이었습니다. 서방님, 그 칼은 어인 일이십니까? 이건. 김진사가 들었던 칼을 어물어물 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부인이 외간 사내와 외간 사내라니요. 부인이 조용히 말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는 제 친정 조카입니다. 서방님께서도 며칠 전 직접 겹방을 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조카의 글 공부를 보아주고자 친정 어른들과 고을 어른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좌중의 어른들이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덕막 높은 노인 하나가 헛기침을 하며 입을 열었지요. 김진사, 자네 지금 칼을 들고 무얼 하려던 겐가? 설마 하니 조카와 글 읽는 안주인을 의심한 것은 아니렸다. 김진사의 얼굴이 술기운이 싹 가실 만큼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씨 부인이 그제야 좌중을 향해 차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른들 앞에서 송구하오나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여쭐 것이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부인에게 모였지요. 부인은 김진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서방님께서는 그간 제게 칠거지약을 입에 달고 사셨습니다. 사내 말을 거스르면 내치고 자식이 없으면 내치고 시샘하면 내치고 도둑질하면 내치고 병들면 내치고 말 많으면 내친다고요. 하여 저는 지난 몇 달간 그 7가지를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드렸습니다. 그런데 서방님, 오늘 드디어 마지막 한 가지 행실이 음란하다는 죄까지 제게 씌우려 칼을 빼어 드셨군요. 한데 보십시오. 저는 환한 등불 아래 여러 어른을 모시고 조카의 글을 보아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자리에 음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음란한 마음을 품은 것은 칼을 빼어 든 서방님 쪽이 아니신지요. 좌중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의 얼굴에 김진사를 향한 못마땅한 빛이 차올랐지요. 김진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 아내가 너무도 충실히 지켜온 그 7가지가 실은 자기를 향해 한 발 한 발 좁혀 들어온 셈이었다는 것을요. 서방님, 이씨 부인이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칠거지약이란 본디 사내가 아내를 내치라고 만든 법이라 들었습니다. 한데 가만 보니 그 7가지를 거꾸로 들이대면 도리어 사내가 설 자리가 없어지더군요.
사내가 어질지 못하면 그 법이 사내를 내치는 칼이 되기도 하는 법입니다. 김진사는 손에 든 칼을 그대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칼이 마룻바닥에 쨍그랑 부딪는 소리가 그 침묵 속에 유난히 크게 울렸지요. 평생 여편네는 일해야 한다 떠벌려온 그 입으로 이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휘두르려던 칼이 어느새 제 목을 겨누고 있었으니까요. 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춘하는 사색이 되어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안방마님을 음행으로 몰아내쫓으려 부추긴 것이 다름 아닌 자기였는데 일이 이렇게 뒤집힐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지요. 더구나 어른들 앞에서 그 부추김이 죄다 드러났으니 이제 춘하의 입지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이었습니다. 그날 밤의 일은 이튿날이 채 밝기도 전에 온 고을로 퍼졌습니다. 만석군 김진사가 조카와 글 읽는 본처를 의심의 칼을 빼어들었다가 도리어 어른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이야기였지요. 사람들은 혀를 끌끌 차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씨 부인의 그 야무진 한수의 속으로 무릎을 쳤습니다. 그날 이후 김진사는 며칠을 사랑채에 틀어박혀 두문불출했습니다. 곰방대도 손에 잡히지 않고 밥맛도 통 나질 않았지요. 지난 몇 달의 일들이 이제야 한 줄로 또렷이 꿰어졌던 겁니다. 아내는 단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평생 떠벌려온 말들을 고지곳대로 지켰을 뿐이었지요. 그리고 그 고지곳대로가 결국 자기 자신을 옴짝달싹 못하게 올가매었다는 것을 김진사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칠거지약이라는 칼을 평생 아내의 목에 들이대왔는데 그 칼자루를 어느새 아내가 거꾸로 쥐고 있었던 거지요. 그것도 단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서 말입니다. 며칠 뒤 김진사는 마침내 사랑채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안방으로 향했지요. 그 걸음에는 평생 호령만 하던 만석군의 위세 대신 무언가 깊이 뉘우친 사람의 무거움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씨 부인은 안방에 단정히 앉아 그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마치 이런 날이 올 것을 진작에 셈해 두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안방에 든 김진사는 한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아내를 마주 보고만 있었습니다. 평생 호령만 하던 그 입이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자꾸만 달싹이다 먹곤 했지요. 이씨 부인은 그런 남편을 재촉하지 않고 그저 잔잔히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김진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지난 몇 달 내가 어리석었소.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지요. 15년을 함께 살며 단 한 번도 아내에게 보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평생 떠벌린 그 7가지가 실은 나 자신을 올가매는 줄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소. 이씨 부인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방님, 저는 단 한 번도 서방님을 거역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서방님 말씀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고지곳대로 따랐을 뿐이지요. 그것이 도리어 나를 부끄럽게 하였소. 김진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는 사내 말이나 잘 들으면 그뿐이라 하셨지요. 하여 저는 그 말씀을 글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어찌 되었습니까? 사내 말이라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으니 그대로 따른 아내도 갈 곳을 잃터이다. 잘못은 따른 아내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뒤 없는 말을 한 사내에게 있는 것이지요. 김진사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죄다 옳았으니까요. 자식이 없다 타박하며 첩을 들인 것도, 살림을 첩에게 맡긴 것도, 병든 아내를 멀리한 것도, 끝내 칼까지 빼어든 것도,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다름 아닌 자기였습니다. 부인, 청이 있소. 김진사가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춘하를 내보내고 다시 부인이 이 집 안방을 맡아 주시오. 곳간 열쇠도 살림도 모두 본디 자리로 돌려놓겠소. 이씨 부인은 그 말에 곧바로 답하지 않고 잠시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춘하를 어찌 내보내실 작정이십니까? 부인이 물었습니다. 김진사가 잠시 멈칫하더니 답했지요.
본디 종이었던 아이이니 종으로 돌려보내면 그뿐이요. 그러자 이씨 부인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건 아니 됩니다, 서방님. 그 아이가 방자하게 군 것은 서방님께서 분에 넘치는 자리를 쥐어주신 탓이 큽니다. 어린 것이 하루아침에 마님 대접을 받으니 제 분수를 잊은 것이지요. 잘못은 그 아이에게도 있으나 그 아이를 그리 만든 것은 서방님이십니다. 이제와 헌신짝처럼 내치면 그 아이가 무슨 죄로 거리에 나앉겠습니까? 김진사는 그 말에 또 한 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색을 탐해들인 첩을 실증나면 내치는 것을 당연히 여겨온 자신이 부끄러웠던 거지요. 하면 부인은 그 아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이제는 김진사가 도리어 아내에게 묻고 있었습니다. 양인의 자리를 주어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친정고을에 마음 바른 호라비가 하나 있으니 그 아이가 원한다면 짝을 지어 내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종으로도 첩으로도 아닌 한 사람의 아내로 살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것이 그 아이를 거두었던 도리이기도 하고요. 마침 문 밖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던 춘하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방마님을 그토록 밀어내려 했던 자기를 도리어 마님이 거두어 사람 구실하게 해주려는 것이었으니까요. 춘하는 그제야 제가 누구를 상대로 못된 짓을 해왔는지를 깨닫고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며칠 뒤 춘하는 양인의 신분을 얻어 이 집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춘하는 안방마님 앞에 엎드려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지요. 이씨 부인은 그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지난 일은 묻어두자꾸나. 가서 부디 사람 대접받으며 살 거라. 그것이 내가 내게 바라는 전부다. 춘하는 끝내 눈물을 쏟으며 소슬대문을 나섰습니다. 집안이 본디 자리를 찾자 살림은 거짓말처럼 다시 굴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가는 빈틈없이 채워지고 종들은 제자리에서 일하고 끼니 때는 어김없이 돌아왔지요. 그제야 김진사는 이 집을 떠받쳐 온 보이지 않는 셈이 누구의 손에서 나온 것이었는지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가 안방에 들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부인,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소. 그 7가지를 거꾸로 쓸 셈을 대체 언제부터 품고 있었던 것이오. 이씨 부인은 잠시 등잔불을 바라보다 옅게 미소 지었지요. 친정아버지께서 시집 보내실 적에 그러셨습니다. 분하거든 울지 말고 셈을 하라고요. 눈물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나 셈은 사람을 바꾼다고요. 저는 15년을 울지 않고 그저 셈만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방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시는 그 7가지가 거꾸로도 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김진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15년을 곁에 있는 사람을 못 알아본 셈이구려. 이제라도 아셨으면 되었습니다. 부인이 담담히 답했지요.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는데 15년이 걸리기도 하고 평생이 걸려도 못 알아보기도 하는 법이니까요. 그날 이후 김진사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종이 밥 한 술 더 떴다고 종아리를 치던 버릇도 소작인의 논을 함부로 떼던 모진 손속도 슬그머니 거두었지요. 무슨 일이든 안방마님과 의논한 뒤에야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그 변화에 어리둥절해하면서도 속으로는 안방마님의 셈이 마침내 통한 것이라 수군거렸지요. 한 번은 고을의 한 안악이 이씨 부인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마님은 어찌 그리 모진 세월을 견디셨습니까? 저 같으면 진작에 울고불고 친정으로 달아났을 텐데요. 이씨 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답했지요. 달아나면 그 집은 그대로 남아 또 다른 누군가를 울리지 않겠는가. 나는 달아나는 대신 그 집을 고쳐 쓰기로 한 것뿐일세. 세월이 흘러 김진사 내외는 김씨 문중에서 학렬 맞는 조카 하나를 양자로 들여 대를 이었습니다. 본디대를 잇는 양자랑 같은 핏줄 가운데서 드리는 법이니 부인은 그 법도마저 한치 어김없이 쫓은 것이었지요. 자식이 없어 그토록 모진 말을 들었던 이씨 부인은 끝내 그렇게 한 집안의 어엿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씨를 못 받는 밭이라던 그 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지요. 그 양자는 훗날 과거에 올라 고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비가 잘된 것을 두고 어진 양어머니의 가르침 덕이라 입을 모았지요. 김진사도 그 말에 토를 달기는커녕 도리어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여편네 글이 무슨 소용이냐던 그 입으로 말이지요. 이씨 부인이 거꾸로 쥐고 흔들었던 그 7가지 죄목은 그 뒤로 고을에서 묘한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내들이 함부로 칠거지약을 입에 올리면 안악들이 슬며시 웃으며 이렇게 받아쳤다지요. 그 7가지 거꾸로도 셈이 된다는 거 모르세요? 그 말을 들은 사내들은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져 입을 다물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내치라고 만든 법이 거꾸로 사내를 올가맬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온 고을이 알게 되었으니까요. 김진사의 집에서 벌어진 그 7달의 이야기가 그렇게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덕이었지요.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저 영악한 아내가 미련한 남편을 골탕 먹인 우스개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한데 가만 들여다보면 이씨 부인은 단 한 번도 거짓으로 남을 해한 적이 없었지요. 굶는 친정을 먹였고 정절을 지켰고 끝내는 자기를 밀어내려던 첩까지 사람 구실하게 거두어 보냈으니까요. 부인이 휘두른 것은 칼이 아니라 셈이었고 그 셈의 끝은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비뚤어진 집 한 채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바로 세우는 데 있었지요. 어쩌면 그것이 친정아버지가 일러준 셈의 참뜻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분하거든 울지 말고 셈을 하라던 그 한마디 말입니다. 만석군 김진사와 그 아내 이씨는 그 뒤로 오래도록 해로하였다고 전합니다. 평생 곁에 있는 사람을 모자라 보던 사내가 늙음하게야 비로소 아내의 손을 귀히 잡게 되었으니 늦었으나 다행한 일이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15년을 울지 않고 셈만 해 온 한 여인의 조용한 결심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대보름 둥근 달 아래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서 접습니다. 혹 곁에 있는 사람을 너무 오래 흘려보고 계시진 않은지 그 달을 보며 한 번쯤 헤아려 보시는 것도 좋겠지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도 좋은 꿈 꾸시고요.